대부업체를 설립했고 이 시점을 전후로 기업 돈을 후원받아 만든 김 전 원장 명의의 공익재단 자금 8억여 원이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한다면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담화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회담에 제동을 건 의도가 뭔지 집중 분석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미북 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드루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며 혐의 사실에 김경수 의원이 샌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자신의 직무행위였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경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또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9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지만 올해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과학수사를 통해 신마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돌연 대화 분위기에 어깃장을 놓았다는 뉴스에 오늘 하루 종일 분위기가 뒤숭숭했습니다. 당장은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취소됐고 청와대는 내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이 뭘 문제 삼고 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먼저 뉴스9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씨가 최근 대부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인과 자녀들까지 이사로 등재된 가족 대부업체입니다. 그런데 김 전 원장이 이 업체를 설립하기 전에도 억대의 고리 대금업을 해왔다고 증언하는 사람을 뉴스9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면 여전히 공인의 범주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동권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서울 퇴계로 한 건물의 2층 사무실. 제대로 된 간판 하나 없는 대부업체가 빌린 공간인데 건물 관리인에게 대표가 누군지 묻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멕시코에 입주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아십니까? 저희 김만복 원장님? 법인 등기부를 떼어보니 실제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이던 김만복 씨가 대표이사로 부인과 아들, 딸이 사내이사로 등록된 말 그대로 가족 대부업체입니다. 설립 목적에도 대부업과 대부중개, 채권 추심업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대부업체 설립 이전에도 김 전 원장이 연이자 20%가 넘는 억대 고리 대금업을 해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아들이나 제3자 명의로 억대 자금을 빌려주고 20% 안팎의 이자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서초동 가서 차용증 민증인지 인증서에 그다음에 아침에 10억을 주기라고 어떤 조건을 해가지고 김만복 원장 원명이 아니 딴 사람이야. 김 전 원장이 제3자 명의로 7억 원을 빌려줬다는 또 다른 대출자는 차용증 사본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에 대해 금전관계 해결을 위해 대부업체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실제 대부업 영업을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동원입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의심케 하는 수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김 전 원장이 대표자로 등록된 한 공익재단의 출연금이 대부업체 설립 전에 뭉텅이로 인출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대표자로 등록된 공익재단 안중근 장학회 사무실입니다. 재단 주소지는 사무공간이 아닌 도심 사찰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가셨어요? 아니 나가지 않으시고 출근을 하셨다가 이제 일이 있으시면 계속 밖에 나가시는 일이 거의 많더라고요. 주소지를 옮겼다는 다른 본점 소재지 역시 장학재단과 무관한 가정집이었습니다.
편물이나 좀 받아주라 그러신 거지 딴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또 관계하지도 않으니까 잘. 가난하지만 우수한 청년 학생들을 돕겠다며 만들어진 이 공익재단에 후원금 등으로 모인 돈은 현재까지 8억 3천만 원. 그런데 관할관청인 경기 성남교육지원청 감사 과정에서 이 출자금 전액이 뭉텅이로 인출돼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출 시점은 2016년 4월로 김 전 원장의 대부업체 설립 1년 전쯤입니다. 김 전 원장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지난해 9월에야 부랴부랴 이 돈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자신이 대표자라도 공익재단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재단의 수상한 자금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오늘 새벽 일방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의 취소를 통보하고 뒤이어 북미 회담 취소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순항하는 듯 했던 대화 분위기가 갑자기 암초를 만난 셈인데 지금부터는 이 관련 뉴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미 회담 재고를 경고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담화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13분쯤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개인 명의의 담화문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김 부상은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는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핵포기만을 강요하면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종에 오른 조미순의 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이 거론한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 건설을 해본 적이 없다. 전임자 전철을 답습하면 더 무참히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핵보유국인 북한을 핵개발 초기 단계였던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다고도 했습니다.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풀이됩니다. 결국은 미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중 사이에서 지금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여차하면 판을 깰 것이란 엄포를 놨다는 해석과 함께 나로 표현되는 김 제1부상 개인명이라는 점에서 판을 깨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전해집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원래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새벽에 갑자기 회담하지 말자고 통보해 오면서 이 회담은 취소가 됐습니다. 맥스 썬더라는 이름의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트집 잡아 갑자기 돌변한 건데 이렇게 되면 남북 군사회담 그리고 6.15 공동행사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어서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오는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북한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미연합 공중훈련 맥스 썬더를 빌미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다.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맥스 썬더는 한미 공군이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어 가상의 공군전을 펼치는 훈련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22 랩터 8대가 처음 참가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비핵화 압박을 한국이 나서서 말려보라는 북한의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미국 편에 서지 말 것을 일종의 경고하는 것이다. 북한의 회담 취소로 남북 군사회담과 6.15 공동행사 등도 줄줄이 차질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북한이 문제 삼은 것 가운데는 한미 군사훈련도 있습니다만 인간 쓰레기들의 노름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 쓰레기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제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게
북한의 심기를 상당히 건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른바 인간 쓰레기의 비방중상 노름을 우리 정부가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소년을 비방중상하는 노름도 버젓이 감행하게. 태영호 전 북한연구공사의 북한 비판을 겨냥한 비난으로 풀이됩니다. 태 전 공사는 국회 간담회에서 완전한 핵폐기, CVID를 위한 강제 사찰은 김정은 정권 붕괴 뒤에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아버지가 다른 거는 지금 여러분 다 보셨지만 상당히 쇼맨십도 잘하죠.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데 상당히 능한 사람이라고. 최근 출판한 증언록에선 김정은의 성격을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냐, 대단히 북한은 격노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태 전 공사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대남 매체들은 대북 전단을 날려온 탈북자들을 향해서도 인간 쓰레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예, 지금 북한과 관련된 상황은 정리해 드린 대로입니다. 이제 하루가 다 돼 가는데 청와대는 오늘 대단히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하루 종일 북한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분주했을 겁니다. 내일 아침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청와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지금 청와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으로 본다며 북한의 회담 취소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미북 회담을 깰 의도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핵 반출 등을 언급하자 북한이 한번 경고를 준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실로부터 따로 보고를 받았지만 남북 한라인을 이용해 북한의 진위를 파악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 회담 연기는 판문점 선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통지문을 북측에 보냈습니다. 송경무 국방장관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의 긴급 면담 이후 맥스 썬더 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난한 미 전략폭격기 B-52는 이번 훈련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당황하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 북한이 한밤중에 그것도 당일로 예정된 일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예술단 사전 점검단 방문을 취소했고 지난 2월에도 금강산 합동 문화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모두 밤 10시에 이루어진 통보였습니다. 이번에는 3번 0시 30분에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과거 2005년과 2006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예정된 회담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북한식 주도권 잡기 전략의 사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북한을 계속 밀어붙이면 미북 정상회담도 재고할 수 있다. 미국이 물론 당근도 제시했습니다만 그동안 북한 핵폐기와 관련한 강도 높은 주문을 많이 했죠. 그러자 북한이 우리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지금 생각이 조금 더 복잡해졌을 수가 있는데 일단 겉으로 내놓은 반응은 정상회담은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SNS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조용합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에 당혹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밝힌 내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살펴보고 동맹국들과 조율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주했습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와 국방부, 국무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 회의를 가진 겁니다. 미국 언론은 백악관이 북측의 통보로 허를 찔렸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볼턴 보좌관 등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진정 새로운 장애물을 조성하려는 것인지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일단 회담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operating under the idea and the notion that the president's meeting is going forward with Chairman Kim next month.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회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관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북한이 돌연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데 이어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북미 회담을 깰 수 있다는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실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정부가 너무 넉넉히 있었던 건가요? 이럴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왜 북한이 미국이 좀 자기들이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자꾸 해도 왜 가만히 있나 그랬습니다. 공산당 협상전술이 결국은 벼랑끝 전술을 써가지고 회담을 자기네가 가장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게 바로 전술인데 왜 그 전술을 안 쓰나 하고 했는데 기다려봤는데 결국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이 회담을 자기 주도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현재 시작한 겁니다. 자, 한미훈련 물론 문제 삼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큰 불만이 있을 건 없어 보이는데 결국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미국 메시지가 강합니다만은 우리 정부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맥스 썬더는 방어적 훈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원래 시작한 지 벌써 11일에 시작했으니까 그러게요. 벌써 한 지가 6일이나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왜 했냐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미북한 정상회담 때 아마도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제 문제에 삼기 시작할 것이고 만약에 미국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비핵화 실행 과정에서 검증 과정에서 우리가 연합 훈련을 하면은 비핵화를 무한정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목표로 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태영호 공사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김정일부터 해서 김정일, 김정은 최고 존엄이죠.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좀 비난적인 발언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정철에 대해서 뼈아픈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반격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경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노리는 거는 고위급 탈북자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난을 못하게 만들어서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도 하나 있고 아니면 앞으로 우리 보수 언론이 북한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해도 판문점 공동선언에 보면은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조항을 들어가지고 아마도 보수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많겠죠. 자, 그런데 북한 내부 문제 이를테면 군부가 반발을 한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왜 갑자기 우리가 핵을 포기해야 하느냐라고 또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바로 북한이 1월 1일까지만 해도 김정은 신년사에 보면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핵무장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느 나라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고 큰소리 쳤는데 갑자기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문장을 합의를 했고 그것이 북한 노동신문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몇백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 만든 게 핵무기인데 이제 와서 그걸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군부와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이제 나름대로 몽리도 부리면서 내부적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핵을 보유할 수 있고 하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지 말라. 교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중국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중국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번에 중국은 항상 쌍중단을 얘기해 왔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니까 중국에 이렇게 맥스 선더를 이제 비난하게 되면은 중국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걸고 들어와야 중국이 좋아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보긴 했으나 이번 같은 경우에 미북 정상회담을 파탄시킬 것 같은 말을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도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북한을 지원한다 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미북 정상회담을 파탄시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럼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미북 회담이 최악의 경우에 깨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겁니다. 왜 깨지지 못하냐면 만약에 미북 정상회담이 깨지게 되면 북한은 잘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이 피해가 굉장히 오기 때문에 빨리 미국과 협상을 해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미국이 다시 코피 작전을 해서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파탄을 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예, 김정봉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이 인터넷 댓글 조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에 대비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에는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먼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드루킹의 진술도 나와 있는데, 김 전 의원 측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드루킹 조직 댓글 조작의 대가성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과의 관계를 추궁받던 드루킹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이 불발된 뒤 김경수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도 씨를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수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은 한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사전에 김 전 의원 측이 자신에게 한 자리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사청탁도 댓글 조작이 아닌 대선 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도운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이 드루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위해 검찰에 요청한 신청서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 변호사 역시 오사카 총영사 자리 청탁과 관련해 드루킹과 상의한 사실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해 반대는 안 하고 내심 좋아했다며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전 의원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드루킹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단순한 인사청탁을 인사에 직접 개입하고 청탁이라도 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대질 조사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드루킹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을 이렇게 강의, 법무, 교육, IT 등으로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 수사는 댓글 조작을 주도한 이 IT 조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닉네임 촛보와 초맘 등 회원 7명이 댓글 조작을 위한 서버 관리,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제작에서부터 대포폰 조달까지 이 댓글 조작의 핵심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대부분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하면서 수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경공모에서 킹크랩 업무를 맡은 건 핵심 중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구속된 드루킹 등 4명 외에 7명 안팎이 댓글 조작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습니다. 먼저 촛보. 서울의 한 공대를 졸업하고 휴대폰 판매업 등에 관여했는데 경공모가 매크로 조작에 이용한 170개 휴대폰을 촛보가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루킹은 촛보를 경인선 블로그 운영자이며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 달빛 기사단 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초맘은 서버 관리 역할을 맡은 또 다른 핵심입니다. 독자 채팅 앱인 주주인에선 중요 행동 지침이 공유됐는데 이 주주인 서버를 관리한 게 초맘입니다. 타이밍도 관련 일을 했습니다.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제작과 운용 총괄은 푸른 수리로 지목됩니다. 경공모 조직 내 IT 부문 최상위에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관리자 고갯길 레이서, 지원 업무를 맡은 트렐로란 두 회원과 대기업에서 게임 개발 업무를 하는 걸로 알려진 낙화도 킹크랩 개발과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촛보에 대한 구속영장과 핵심 회원들의 USB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에 의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앞두고 핵심 회원 신변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찰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을 하나의 작전으로 불렀습니다. 군사작전에나 등장할 법한 탄두, 잠수함 같은 암호까지 쓰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이 오늘 드루킹의 재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 뉴스는 한송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찰이 드루킹의 두 번째 공판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범행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킹크랩 첫 화면은 댓글 조작 중인 뉴스 기사 목록이 뜨고 옆에는 작전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기사 댓글 조작이 가능합니다. 킹크랩 프로그램은 작전 관리, 지뢰 관리, 계정 관리, 비상 탈출 등 4개의 창이 더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작전 관리 창에 들어가 기사 URL, 공감, 비공감, 댓글 키워드를 순차적으로 입력했습니다. 입력하는 칸이 모두 채워지면 작전 배치 창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포탈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탄두로, 휴대폰은 잠수함으로 불렸습니다. 잠수함으로 불린 휴대폰 3대를 이용해 한 대당 탄두 아이디 200개씩, 모두 600개를 이용해 50개의 댓글에 공감을 클릭했습니다. 지뢰 관리 창엔 경공모 회원들이 어떤 주제 기사에 어떤 댓글을 적을지 참고사항을 적어뒀습니다. 재판부는 처음 기소됐던 댓글 2개를 댓글 50개로 바꾸고 600여 회에 달하는 공감수도 24,000회로 늘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도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향후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30일 드루킹 속행 공판부터 공범인 서유기 박모 씨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오늘 오후 수도권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하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던 시민 1명이 떠내려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에 차들이 꼼짝 못하고 서 있습니다. 터널도 차 바퀴가 잠길 정도로 물이 찼습니다. 마트 앞 주차장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배수가 양쪽에서 배수가 안 되니까 이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계단엔 폭포처럼 물이 흐르고 맨홀엔 분수처럼 물이 솟구칩니다. 수압을 못 이겨 튕기는 맨홀 뚜껑은 아슬아슬합니다. 가로수는 강풍에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오늘 점심 무렵부터 약 2시간 동안 수도권엔 20에서 최대 5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청계천에 달아놓은 부처님 오신 날 맞을 연등도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서울 정릉천에선 급격히 불어난 하천에 자전거를 타던 시민 1명이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도 천장에서 빗물이 새 나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기 물 짜고 여기 물 짜고 경기도 화성과 이천, 용인, 오산 등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120mm 이상,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 등이 20에서 70mm, 경북 북부 내륙을 제외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10에서 40mm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료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근로자 6명이 다쳤습니다. 부품을 만드는 곳이라 다행히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2층 창문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천장이 내려앉았고 부서진 파편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오늘 낮 2시쯤 대전에 있는 한전 원자력 연료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소리가 좀 뻥한 바깥에 있었는데 소리가 좀 컸어. 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공장의 집진기 용량을 늘리는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면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흉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누적돼가지고 아마 그게 원인이 돼서 그 증설 작업하는 중에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화가. 사고가 난 업체는 우라륨이 들어간 원자력 연료봉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폭발 사고는 연료봉 부품을 만드는 건물에서 났습니다. 우라륨을 보관하는 건물과 300m 떨어져 있습니다.
한전 원자력연료 측은 이번 사고로 인해 방사능 피폭이나 누출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한 방사능 수치는 시간당 100나노시버트 이하로 정상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한전 원자력연료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제주 보육교사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9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용의자를 지목하고도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는데 이번 재수사에서는 시신의 체온 변화를 과학적으로 풀어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009년 2월 8일 제주도의 한 농로 배수로에서 당시 27살이던 보육교사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직전 이 씨를 태운 택시기사 49살 박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부검 결과 이 씨의 직장 온도가 대기온보다 높은 점으로 미뤄 24시간 이내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3년 4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사건 발생 9년 만에 다시 시작된 재수사에선 시신 온도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와 유사한 기후 조건에서 동물 사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사후 7일째 되는 날 옷과 배수로 벽의 보온 효과로 직장 체온이 대기 온도보다 높아진 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사망 시점을 발견 일주일 전인 2009년 2월 1일 새벽으로 판단했습니다. 숨진 이 씨가 박모 씨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시점입니다. 경찰은 택시기사 박 씨를 9년 만에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피의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발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이 씨를 살해한 정확한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한 중견 기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머리카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겨레 측은 해당 기자를 해고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 머물던 한겨레 신문 허모 기자에게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합니다. 한 달 전쯤 경찰은 허 기자의 마약 투약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의 1차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이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모발 감정 결과가 필로폰 양성 반응으로 회신이 됐고요. 허 기자는 취재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조사가 계속되자 투약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허 기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겨레 신문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허 기자에 대한 해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주주와 독자들께 사과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수사지휘는 자신의 직무라며 반박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당한 수사지휘냐 외압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또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바른 결론을 내리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취 문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검 반부패부 소속의 김우곤 선임 연구관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직권남용을 한 바 없다며 강원랜드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곳이 반부패부였고 전폭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까지 파문 진화에 나섰지만 강원랜드 사건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되어서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일선 검사들은 하루 종일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고 내부 통신망에는 잇따라 글이 올라왔습니다. 언제부터 검사가 기자회견을 했느냐, 수사 과정을 외부에 유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절차상 문제 제기부터
지휘를 외압이라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과 정당한 지휘와 부당한 압력은 구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지휘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거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론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박경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검사장이 대체 어떤 자리길래 이 차관급 예우를 받았던 거죠? 네, 검사장은 흔히 검사의 꽃으로 불리며 막강한 힘을 자랑합니다. 예. 현재 전체 검사 수는 2,158명인데요. 이 가운데 2% 남짓되는 42명의 검사장이 42명이 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임원급으로 볼 수 있는데 예. 넥슨 주식대박 진경준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서지현 검사 성추행 가해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도 검사장이었습니다. 검사장에게는 차관급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집니다. 2000cc 이상의 대형 차량이 전담 기사와 함께 제공됩니다. 예. 이번 개선으로 이 예우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차관급 예우를 폐지한다면서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42명의 검사장 중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25명은 기관장 신분입니다. 25명은 기관의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또 대검찰청엔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8명의 검사장급 이상 검사들이 있습니다. 반부패부장은 전국의 반부패 수사를, 형사부장은 전국의 형사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식인데요. 이들에게도 수사지휘 업무 차원에서 차량이 제공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어떤 차량이 제공될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 뒤 결정된다고 합니다. 결국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더라도 업무용 차량이 제공되는 검사장들을 하나둘씩 제하다 보면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박경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찰이 은수미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에 대해 운전기사 지원 의혹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재직 당시 민주당 행사에 참석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성남시 민주당 행사에 당시 은수미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앞에 나와 축사도 했습니다. 본인은 선거에 안 나가니까 지방선거에 출마 안 해서 선거법하고는 전혀 문제 없다.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은 전 비서관은 2월 28일 사표를 낸 뒤 성남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남의 한 시민단체가 은수미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당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본분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신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수미 후보 측은 행사에 참석한 건 맞지만 인사만 했을 뿐 정치적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세 차례 행사 중에 하나 더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의례적인 인사만 한 거죠. 한편 은 후보의 운전기사를 했던 A씨는 지난주 경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원봉사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첫 대상이 된 서울 반포 현대아파트에 가구당 1억 3천만 원이 넘는 부담금이 산정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부담금이 최대 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도 있어서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현장의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반포 현대아파트의 가구당 재건축 예상 부담금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이 처음 제출한 금액보다 16배 많습니다. 못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냅니까? 내가 집값을 올려달랬습니까? 내려달랬습니까? 반포 현대에 이어 재건축 부담금 통지를 앞둔 곳은 반포 주공과 대치상용 2차 아파트 등입니다. 집값 상승 예상폭이 반포 현대보다 커 부담금이 최대 8억 원까지 예상됩니다. 거기를 빗대서 보면은 여기는 최소 4억, 자칫하면 8억까지
일부에선 재건축 포기까지 거론할 정도입니다. 지금 조합원들의 분위기로 봐서 아마 재건축은 어떤 형태로든 추진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실 올해 경제 전망치를 예측도 못하면서 3, 4년 지나서의 가격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숫자를 이제 남발하는 것은 시장 안경 차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고 봐요. 재건축 부담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올해 육군이 새로 만든 예비군 교육 영상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있었던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다 빠졌습니다. 물론 예비군 군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군은 군다워야 하는 건 아닌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네가 둘러둔 높은 산이. 예비군 창설 50주년을 맞는 올해 군은 인구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에 대비해 예비군 강화를 목표로 하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상비 전력 감축에 의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비 전력의 전투력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만들어진 예비군 교육 영상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요원 31명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했습니다. 예비군 창설의 계기가 된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이걸 끝으로 7분가량의 이 영상에 북한이란 단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예비군의 역할을 설명할 때 북한 지도가 표현되지만 잠재적 위협이라고만 명시할 뿐입니다. 지난해 교육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비무장지대 목함지대 도발 사건 등을 언급합니다. 이런 불법 만행으로 인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의 전우들이 무참히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평화 공세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 뒤에는 반드시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군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게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런 교육을 안 한다고 하면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거고요. 충분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다. 어쨌든 들어가지 않은 건 맞네요. 네, 그럼 맞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때 안보와 직접 관련 없는 양성평등을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방위 자체에 어울리지는 않는 양성평등을 들고 와서 교육을 한다, 그게 불만이어서 그냥 대충 부렸습니다, 그 시간을. 최근에는 현역 군인 정신 교육으로 남북 정상회담 성과와 의의를 가르치라는 지침까지 각 부대에 내려갔다는군요. 물론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고 시대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비장함이 철철 묻어나는 예비군가보다는 이런 노래가 요즘 세대들 마음에 더 와닿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라리 비가 왔으면 정신교육만 받을 텐데. 비야 와라. 하지만 안보의 최후본 군마저 고삐를 늦춘다면 그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인도에서 공사 중이던 고가다리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자동차 9대를 덮치면서 19명이 숨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자동차 여러 대가 깔렸습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자동차는 바닥과 천장이 맞닿을 정도로 짓눌려 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바라나시에서 공사 중인 고가도로가 12m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구조물은 아래에 있던 버스 한 대 등 차량 9대를 덮치면서 현재까지 19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고가도로를 받치던 기둥 2개가 무너지면서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मैं घटनास्थल से करीब 50 मीटर दूरी पे था। अचानक धड़ाम से आवाज हुई, चारों तरफ चीत्कार शुरू हो गए।
인도 재난당국은 밤새 크레인과 절단기로 매몰된 차 안에서 생존자를 구출했지만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에서는 2년 전 콜카타에서도 건설 중이던 고가도로가 무너져 25명이 숨지는 등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과거 북핵 문제를 다뤘던 주요국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한 딕 체니 전 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기본은 한미 동맹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not lose sight of that basic relationship. I don't see any reason why it should be lessened in any significant way as we move forward on the denuclearization problem.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도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at now the North Korea already has a nuclear arsenal, a failure this time could be much more dangerous than failures in the past.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비핵화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자오싱 전 중국 외교부장은 미북 회담 이후 후속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作为半岛的近邻，半岛无核化也关乎中国的战略安全利益。在这个问题上，中国不会有任何的含糊。 이 밖에 블록체인 등 최근 기술 동향과 여성 리더십 등도 논의됐습니다. 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올 시즌 한화의 정우람 선수가 뒷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우람은 빠른 공을 자랑하는 통상적인 마무리 투수와는 좀 다른데요. 공의 회전이 비결입니다. 이다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화 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 남자. 올 시즌 최강의 수호신 정우람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투수치고는 공이 빠르지 않습니다. 직구 평균 구속이 시속 140km. 리그를 지배했던 유명 마무리 투수들과 견주면 아주 느린 편입니다. 그래도 타자들은 정우람의 공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엄청난 회전수. 정우람이 던지는 직구의 분당 회전수는 2,965회, 초당 49회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나온 시속 150km의 직구보다 초당 8번 이상 더 회전합니다. 과학적으로 회전수가 많은 공은 원래 궤적에 비해 덜 가라앉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살아서 떠오르는 셈이어서 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찌르는 칼날 제구력도 정우람의 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 전에 했던 정우람의 우승 공약. 대전 야구장 그라운드에서 모든 그날 팬들과 샴페인 파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 선수단이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우람이 한화의 돌풍에 앞장섰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1990년대) 미 프로농구 NBA 스타 데니스 로더먼은 명예전당 퇴출 서명이 벌어질 정도로 악명 높은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런 로더먼이 자기 친구로 내세우는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우리 특사단을 만나기 전까지는 집권 6년 동안 외부 인사 접견을 11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을 방문한 몽골 대통령까지 만나지 않아서 은둔의 지도자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하지만 로더먼은 2번이나 만났습니다. 로더먼은 지난해 평양에 갔을 때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의 자서전인 거래의 기술을 선물했습니다. I think he didn't realize who Donald Trump was at that time until I guess he started to read the book, they started to get the understanding, stuff like that. 예, 그리고 판문점 정상회담에 나타난 김 위원장의 스타일은 트럼프 대통령과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언행이 상식적 단계를 뛰어넘어 즉흥적, 돌발적이고 과시하기 좋아하며 본능적 승부사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미국을 향해서는 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두 달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북한의 변화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도 돌연 싸늘해졌습니다. 북한의 이 돌발 발언을 두고 한국 정부 길들이기다, 미국 견제용이다, 협상 속도 조절용이다라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뭐든 성급한 예측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오늘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북한이 앞으로도 언제든 상식과 약속을 뒤집고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돼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행보는 우리가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닌지를 일깨워주는 한 방의 침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북한의 돌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치 여름 장맛비처럼 비가 쏟아졌는데요. 중부지방은 모레까지도 비가 이어집니다. 남부는 내일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자세한 비 예보 보시면 남부는 내일 밤에 시작돼 또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금요일 오전 중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는 내일과 모레 새벽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양이 오겠습니다. 비가 한 번에 쏟아졌다 그쳤다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새벽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날이 선선하진 않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내외로 시작을 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남부지방 30도 가까이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또 해안 지역에는 강풍이 불겠으니 시설물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맑겠고요. 고온 현상도 누그러져 5월다운 날씨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